2018년 여름 경찰에 들어온 첩보 하나. 전북 군산에서 우리가 사람을 안매장했다고 누군가가 떠벌리고 다닌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관련자가 누구인지, 또 사체는 대체 어디 있는 건지 한시라도 빨리 알아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수사를 이어간 끝에 드러난 건 수상한 셰어하우스, 그리고 더 수상한 가출팸 일당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곳에서 대체 어떤 일을 당한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지적장애 룸메이트 살인사건입니다. 사람을 안매장했다. 이런 거를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게 또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이게 2018년 7월 중순 무렵이었습니다. 전북 군산 지역에서 누군가가 우리가 시신을 안매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 이런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게 됩니다. 바로 사실관계 같은 걸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 관련자 중에 한 명이 마침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인물을 추궁해서 일부 자백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8월에 남녀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8월 10일에 야산에서 안매장된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 피해자는 23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3급이었고요. 이들이 피해자를 폭행해서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던 겁니다. 자, 5명이서 한 여성,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하고 안매장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동거 과정이었어요. 2018년 3월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남녀 5명이 이제 군산시에 있는 투룸 빌라에서 함께 동거를 했는데, 이들을 모은 건 20대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8살, 그러니까 유흥주점 웨이터로 일하던 남편 최모 씨, 그리고 23살 접객원이었던 여성이 부부인데, 이제 피해자가 고향 친구였다고 집으로 먼저 끌어들인 다음에 거기서 SNS 통해서 동거회를 구한다는 광고를 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20대 커플이 합류하는데, 이 커플은 사회복무요원인 22세 남성과 그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20대 유흥업소 종사자 부부, 그다음에 또 20대 커플, 그다음에 피해자까지 총 5명이 이곳에 생활을 하게 됐는데, 부부는 안방에 살고 또 20대 연인들은 작은 방에 살고 피해자는 주로 거실에 생활했다고 합니다. 또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이 사람은 이들의 지인으로 이 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소장님 이게? 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10대 판 가출팸 같은 거. 그러니까 가출을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특별히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출해서 갈 곳 없는 애들이 가출팸을 형성하는데, 이건 20대 판 가출팸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비를 10만 원 정도씩 내고, 그러면서 그냥 식비로 그거 식비로 내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도 절약을 하고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아니고 지인도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렇게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기네끼리 모임이었을 것이다라고 경찰은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이 중에 대장격인 최모 씨가 사기 전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 중고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이런 룸메이트들이 일부러 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지적장애 상급이었고, 이렇게 생활비를 낼 수가 없어서 집안일을 다 하는 조건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승현님, 왜 자기 집에 안 살고 이들하고 같이 살았던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이 너무 답답했다. 아까 약간 지적장애 이야기도 나왔는데, 집이 굉장히 답답해서 집에 있기가 좀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가출을 종종 했었는데, 가출을 하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늘 집 주위를 맴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한 달 가까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했겠죠. 부모님이 한 달 정도 지나서 가출 신고를 했지만, 이 피해자가 집에 전화합니다. 엄마,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니 가출 신고가 이제 바로 그냥 캔슬이 그냥 취소가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신고가 결국은 마지막 전화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사연 중에 하나이죠. 예.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일단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라면서 폭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같이 살던 부부나 커플뿐만이 아니라 이 집에 드나들던 유흥업소 종사자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오며 가며 다 피해자를 폭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판결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이들이 폭행을 한 이유가 조목조목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정말 일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피해자가 말을 안 듣고 대답을 안 해서, 밥 먹자고 깨우는데 안 일어나서, 청소를 안 해서, 설거지를 안 해서, 냄새가 나서 이유 없이 저쪽으로 가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이 씨는 집 안에서 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아휴,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이게? 정말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요. 3개월 정도 동거를 하던 5월 10일 오전 9시에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냐면 지속되는 폭행으로 정수리 부위에 뼈가 드러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에 고름과 피가 흘러내려서 붕대로 머리 부위를 감싸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를 이제 마지막으로 폭행했던 건 아까 사회복무였던 20대 남성하고 집에 드나들었던 지인이라고 하는 2명입니다. 일단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다음에 이걸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본인들 생활비에 쓰겠다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해야 이제 개통을 하잖아요. 피해자가 이제 이미 너무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에 가면 안 되겠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한 게 너 오늘 맞아야겠다라면서 휴대폰으로 굉장히 신나는 트로트 노래를 틀어놓고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맞는 거다 이러면서 폭행을 했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그때 방 안에 있었던 최초의 이 멤버들을 모았던 그 28살 유흥업소 종사였던 최모 씨는 방에서 자고 있다가 숨진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 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심하고 함께 피해자를 안매장하게 된 겁니다. 저 좀 잡아주세요. 자, 지금 들으셨죠? 이런 놈들을 향해서 만약에 인간 존엄의 가치를 따져야 되겠습니까? 자, 안매장했어요, 안매장. 네, 맞습니다. 시신을 묻어버리자라고까지 동의를 했고요. 시신을 두꺼운 이불에 싸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20km가량 떨어진 한 야산에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현장을 다시 찾아와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신이 부패가 덜 됐던 겁니다. 그러자 이 시신 위에 황산을 부었고요. 발견돼도 신원 확인을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일행 중에 한 명은 이 시신 사체를 오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7월 중에 또 비가 많이 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이 떠내려가면서 시신 일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예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요. 시신을 파내서 또다시 20km 정도 떨어진 들판에다 묻었습니다. 이놈들이 누군지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최모, 김모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소장님. 네. 자, 안타까운 것이 왜 집으로 갈 생각을 안 하고 왜 구조를 요청할 생각을 못 했을까? 그러게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적 장애가 있죠. 3급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법은 못 생각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동네 편의점에도 가고 이렇게 뭐 감금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아마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환경에 처해지다 보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무기력화되어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또 하나 생각하기는 이렇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때리고 괴롭히고 이러면서도 사실 뭐 이 피해자가 하지 않으면 자기네가 밥하고 집안일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끔은 또 이제 뭐 그래도 뭐 친구야라던가 너도 우리 팀이야라던가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지금 IQ 50에서 70 정도인데 아 그래도 얘네가 날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승 의원님께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자,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되게 놀라실 것 같은데요.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아서 일단 사망에 이르도록 폭행을 주도하고 사체를 오욕하고 성폭행을 했던 주범 2명에게는 징역 16년, 1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체 유기에 가담했던 아까 유흥업소 종사자 부부 포함해서 공범 3명에게는 적게는 징역 1년 6개월, 많게는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일단 결정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 상황에서 살인의 고의가 왜 인정이 안 됐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됐다. 그리고 단순히 우린 기절한 줄 알았다. 이런 피고인의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폭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정도로 징역 16년, 11년 정도밖에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자들은 나이도 젊어가지고 16년, 11년 꽉 채워서 나오더라도 혈기왕성한 나이에 나옵니다. 에? 대한민국 제도 중에 제 한 가지만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은 정기형입니다. 딱 징역 10년 받으면 10년 권할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10년 동안 물론 교정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개성교화시키고자 하더라도 그 개성교화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있던 보호 감호를 부활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정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람들 바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말고 적어도 좀 치료받고 난 다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 혹은 낮에는 세상에 있다가 저녁에는 그 다시 시설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세상이 좀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여러 제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